자, 2019년도 1회 기출문제 물리 1급. 자, 문제 1번. 다음 중 ERP의 기능적 특징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진 프로세스의 내장, 기업의 투명 경영 수단을 활용, 객체 지향 기술의 사용. 3번은 이 기술적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지? 그 소프트웨어. 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이제 기술적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4세대 언어로 개발되어 있다. 예. 그 다음에 뭐 객체 지향 기술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 예,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 구축도 예, 기능적 특징이고. 문제 2번. ERP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 최고 경영층도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니까 현재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게 되면은 BPR, 그지? 경영혁신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예, 단기간 효과 위주로 구현해서도 안 되고, 그지? 3번이 틀린 거네. 단기간 효과 위주로 구현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젝트 멤버는 현업 중심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뭐 선발 때는 예, TFT 사원은 최고의 엘리트 사원을 뭐 구성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2번 답은 예, 3번이 틀렸고. 문제 3번.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정보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기업 경영의 핵심과 가정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기법은 BPR이죠. 그지?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일단 또 그냥 뭐 혁신하는 뭐 기법으로는 그냥 리엔지니어링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지? 문제 4번. 다음은 ERP 도입 의의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다음 중 무엇인가? 예, 기업의 프로세스를 재검토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혁시키기 위한 거, BPR을 위한 거. 그 다음에 예, 공급 사슬의 단축, 리드 타임의 감소, 재고 비용 절감 등을 이룩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ERP 도입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업무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고,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각각 개별책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기 위해 ERP 도입한다. 4번이 틀린 거죠. 그지? 각각 개별책으로 구분한 게 아니라 예, 통합 업무 시스템이에요. 통합해가지고 예, 투명 경영을 통해서 그지? 예, 중복 업무를 배제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도 경영혁신을 우리가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은 것은 IT가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각 부서별로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예, ERP라는 얘기지. 그래서 정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개별 체계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 통합 예, 업무 시스템이라는 거. 문제 5번. 다음 중 ER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기업 내부의 정보 인프라 구축이고 BPR을 위해서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ERP가 지금 뭐의 도구로 쓰이는 거야? BPR의 도구로 쓰이는 거죠. 우리가 ERP를 하는 것도 결국 뭐 하려고 하는 거야? BPR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ERP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불리고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가 하나로 통합된 예, 통합정보 시스템이고. 문제 5번은 2번이고. 문제 6번. 가중이동 평균법을 활용해서 제품의 판매량을 예측하고자 한다. 4개월 동안의 실제 판매량과 가중치는 보기와 같다. 가중이동평균법을 이용한 9월에 예, 제품 판매량 예측값으로 오른 것은 요 가중치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5월 달은 30개 곱하기 0.1 플러스 6월 달은 100개 곱하기 0.3 플러스 7월 달 거는 120개 곱하기 0.4 플러스 8월 달 거는 70개 곱하기 0.2 하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30개 곱하기 0.1
하면 n 플러스 하고 100개 곱하기 0.3에서 n 플러스 하고 120개 곱하기 0.4 해서 n 플러스 하고 70개 곱하기 0.2 해서 n 플러스 하고 나중에 메모리 리드를 누르면 95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문제 6번은 4번 95개고 문제 7번. 문제 7번. 다음 보기에 설명에 해당하는 분석 방법은 무슨 분석은 중점국에 선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A, B, C 분석이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 방법은 우량 고객을 선정하기 위해 고려된 서로 다른 두 개의 요인을 고려하는 것. 이거 우리가 매트릭스 분석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지? 또는 이온표 분석이라고 할 때도 있고. 7번 답은 1번이고요. 7번 답은 1번이고. 문제 8번. 다음 중에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품의 특성, 비용, 그지? 마케팅 목표, 재비만은 내부적 요인이고, 고객 수요, 그 다음에 유통 채널, 경영 환경, 그 다음 법 규제, 세금, 이런 것들은 외부적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내부적 요인은 세 가지. 제품 특성, 그다음 비용, 마케팅 목표가 있고, 외부적 요인은 고객 수요, 유통 채널, 경영 환경, 법 규제, 세금이 있습니다. 뭐 저는 외울 때 그냥 내부적 요인은 제비만 그냥 이렇게 외웠고요. 외부적 요인 외울 때는 그냥 고유 경법 그냥 앞자만 따서 그냥 외웠어요. 이걸. 문제 8번 답은 3번이 답이고, 문제 9번. 외상 매출금의 해수율 계산 방식 중에서 월말 마감에 차월회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보기의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월말 마감에 차월회수라는 것은 이번 달 마감한 것을 다음 달 회수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치? 당월회수액 입장에서는 전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달로. 그래서 3월 회수율은 3월 회수액 나누기 전달로 가니까 2월, 1월 말 외상매출금 잔액이 되겠죠. 그래서 1월 말 외상매출금 잔액 플러스 3월 매출액.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전전달이 되는 거, 전전달. 월말 마감 차월에서는 회수율은 당월 회수액 나누기 전전월 말 외상매출금 잔액 플러스 당월 매출액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월말 마감 차월에서는 이번 달 마감한 금액을 다음 달에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회수액 입장에서 하면 전전월 말 외상매출금이 된다는 거. 문제 10번. 다음 중 여신한도액이 순 운전자본보다 많아진 경우에 운전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방법은
순 운전자본이라는 것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건데,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뺐을 때 여신한도액의 의미는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오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지?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오면 돈이 묶여 있어서 이 돈을 잘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여신한도액이 순운전자보다 많을 경우는 결국은 이 현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가야지만 운전자본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확보하려면 외상대금을 빨리 회수하거나, 그지? 또는 외상 매입 거래가 더 많아지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순운전자본 확보하기 쉽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구매대금을 현금 대신 어음지급으로 변경한다. 그러면 당장 현금이 안 나가니까 운전자본 확보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으러 오면 해소기간을 단축한다. 해소기간 단축하면 돈이 빨리 들어오니까 운전자본 확보가 쉽고, 상품 재고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상품 재고를 감소시켜야 되지. 상품 재고를 증가시키면 상품에 돈이 묶이니까, 그치? 운전자본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3번이 틀렸고, 외상매출 거래처를 증가시킨다. 4번도 틀린 것 같은데. 외상매출 거래처를 감소시켜야 되지, 그치? 외상매출 거래처를 증가시키면 외상매출금에 돈이 묶이잖아, 그치? 4번도 틀린 거네, 4번도. 여신한도액이 순운전자본보다 많아지는 경우 운전자본 확보 방법은 현금 회수 가능 거래처를 증대하려면, 그치? 외상매출금 거래처를 감소시켜야 돼요. 현금 회수 가능 거래처를 증대시키려면 외상매출 거래처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외상매출금이나 어음액 회수기간 단축, 상품 재고 감소. 외상매출금 감소라는 얘기도 외상매출 거래처를 감소시켜야 되는 거고, 외상매입금 증가, 장기 해수기간 거래처 감소, 현금 지급을 어음 지급으로 변경, 지급어음의 기일 연장 이런 것들이 운전자본 확보 방법이고, 응? 4번 보기가 외상매출 거래처를 증대시키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은 현금 회수 가능 거래처는 감소가 되는 거지. 반대가 돼야 되는 거지. 현금 회수 가능 거래처를 증대시키려면 외상매출 거래처가 없어져야지만 현금 회수가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쵸. 10번 답은 3번과 4번으로 볼 수 있는데, 출제자가 가장이라는 말을 달았잖아. 가장.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이제 가장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문제는 조금 애매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 중에 가장을 찾는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3번과 4번 둘 다 답이 될 수 있는데, 출제자가 굳이 이제 자꾸 이제 내가 볼 때는 3번이 가장이다 이렇게 우기면 방법은 없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참고하시고 11번 원가 가산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으로 상품의 소매 가격을 1,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때 원가 구성이 다음 보기와 같은 경우에 소매업자의 이익을 계산해서 직접 기입하시오. 단 답안은 예와 같이 단위는 생략하고 숫자로만 작성할 거. 도매 가격이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소매 매입 원가예요. 소매 매입 원가가 300원이고 플러스 소매업자의 영업비 100원하고 그 다음에 소매업자의 이익을 구하는 문제고, 이렇게 더하면 소매 가격이 된다는 거지. 소매 가격이
1,000원이다. 1,000원이다. 그러면 예, 소매업자의 이익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가로놓기 문제. 예, 그쵸. 600원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문제고요. 이제 원을 빼고 600이라고만 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600원이라고 적는다고 해서 답이 틀리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12번. 다음 보기는 손익계산서의 자료이다. 예, 손익분기점 분석을 이용해서 목표이익 20만 원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목표 매출액을 계산해서 직접 기입하시오. 조금 빨리빨리 진행할 거라서 필기는 여러분들 그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필기는 생략하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다가 나중에 여기 그 적혀져 있는 거 가지고 예, 필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문제 푸는 거를 위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목표이익이 20만 원 달성하는 건데 우리 그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연간 고정비를 한 개 이익률로 나눠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나와. 그지? 근데 여기다가 지금 목표이익이 가산이 된 매출액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에다가 목표이익 얼마가 더해지니까 20만 원이 더해지니까 여기도 20만 원을 그냥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연간 고정비가 100만 원이니까 연간 고정비만 가지고 계산하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나오는 거고 목표 이익을 원한다면 여기다가 무슨 이익을? 목표 이익을 가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 개의 이익률은 총 매출액 500만 원에서 예, 총 변동비 300만 원을 뺀 것을 우리가 예, 한 개 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단위당이 나왔을 때는 단위당 판매가에서 단위당 변동비 빼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한 개 이익은 200만 원이고 이걸 총 매출액 500만 원으로 나눠주면 0.4, 즉 40%가 나와요. 그럼 한 개 이익률은 0.4, 40%고 연간 고정비 120만 원을 0.4로 나누니까 20만 원의 목표이익이 나오려면 300만 원을 팔아야지만 20만 원의 목표이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냥 그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이거 검증도 한번 해보면 좋아. 검증도. 여러분 그 한 개 이익률이 0.4면 이게 변동 비율은 0.6이라는 얘기거든. 60%. 그래서 우리가 검증 한번 해본다면 목표이익 20만 원에 대한 매출액 300만 원에서 총 변동비 300만 원에 60%. 60%. 그럼 300만 원에 60%면 180만 원이죠. 그지? 180만 원 빼고 총 고정비가 100만 원. 이렇게 빼주면 그럼 180만 원하고 고정비 100만 원하고 280만 원 빼니까 이익이 20만 원 나와요. 이렇게 검증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검증. 어쨌든 목표이익 20만 원이 들어간 매출액은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문제 13번. 이거는 빼도 되겠다. 이거는. 그치? 매출액 300만 원에서 총 변동비 60% 고정비 100만 원 뺐을 때 이익이 20만 원 나오면 맞는 거란 얘기입니다. 문제 13번.
A기업은 유모차를 판매하는 기업이다. 보기의 자료를 이용해서 A기업의 2019년도 목표 매출을 계산해서 직접 기입하시오. A기업의 매출액 17년도 거하고 18년도 거 나왔으니까 예, 이거는 이제 그 뭐지? 매출액 증가율 이용. 매출액 증가 이용 예, 목표 매출액을 구하는 겁니다. 예, 매출액 증가 이용 목표 매출액인데 그러면 예, 금년도 자사 매출액 예, 18년도 거 가지고 19년도 거의 목표 매출액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예, 여기도 금년도는 예, 18년도가 되겠죠. 18년도 자사 매출액 10억 원 곱하기 1 플러스 예,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 전년 대비 매출액 예, 증가율은 2018년도 매출액 10억 원 나누기 2017년도 매출액 5억 원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의 기준은 2017년도 매출액을 기준 1로 뒀다는 얘기예요. 기준 1로. 그러니까 10억 원을 예, 5억으로 나누면 2배가 나와. 2배. 그러면 2017년도에 비해서 2배가 증가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이제 기준이 2017년도가 기준 1이니까 얘를 빼주면 결국은 예, 전년도에 비해서 100% 1배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더해주면 그러면 예, 금년도 18년도 매출액이 10억 원인데 10억 원에 2배이니까 다음 연도 매출액은 19년도 예상 매출액은 20억 원이 된다는 얘기지. 20억 원인데 예, 정답이 이렇게 기재가 돼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그 억 원 여기 보면 단위가 단위 또 안 나왔나? 숫자로만 기입하라고 했으니까 예, 20억 원이었으면 안 되고 꼭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일단은 제일 안전한 방법은 14번. 14번. 다음 중 물류 거점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지표를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예, 고객 서비스 지표하고 비용 지표죠. 그지? 답은 1번이고요. 예, 고객 서비스 지표는 고객 대응에 대한 납기를 우리가 고객 서비스 지표로 하고 비용 지표는 뭐지? 고정 투자 비용. 그지? 그 다음에 뭐 변동 비용. 그 다음 뭐 재고 비용. 뭐 이런 것들, 운송 비용. 이런 것들 고려하는 게 예, 비용 지표입니다. 15번. 다음 보기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중에서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의 재고단가 계산식이다. 기업계약 니은에 들어가 적절한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총 평균 단가는 기초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액 더하고 그지? 기초재고량에다가 단기 매입량 더해서 금액은 금액끼리 더하고 수량은 수량끼리 더해서 금액 합계해서 수량 합계 나눠주면 나오는 거고 이동평균 단가는 매입 직전 재고액에다가 그지? 예, 단기 매입액 더하고 여기는 단기 매입이라는 표현 대신에 신규 매입이 되는 거예요. 그지? 신규 매입액 더하고 매입 직전 재고량에다가 예, 신규 매입량 더해서 금액은 금액끼리 더하고 수량은 수량끼리 더해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고
답 1번이 되는 거고. 문제 16번. 재고 관련 비용 중에서 재고 유지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재고 자산의 기회 비용도 재고 유지 비용이고, 보험료도 재고 유지 비용, 파손에 의한 손실도 재고 유지 비용, 잠재적 고객 상실 비용은 재고 부족 비용이에요. 재고 부족 비용. 잠재적 고객 상실 비용, 재고 부족 비용.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재고 유지 비용은 구입 금액에 대한 자본의 기회 비용, 보험료, 창고시설 이용, 창고시설 이용 비용, 도난 감소 파손에 따른 손실 비용 등이 있고, 재고 부족 비용은 납기 지연, 판매 기회 상실, 거래처에 대한 신용 하락, 잠재적 고객 상실 등의 비용은 재고 부족 비용에 들어가고요. 17번. 창고 관리 시 유의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차피 이거 프린트 여러분 다 또 카톡에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끊으면 깜빡하는 게 있어서 가능하면 덜 깜빡하게 하고 그냥 녹화를 떠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문제 17번. 창고 관리 시 유의점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고 순으로 출고가 가능하도록 적재하는 게 선의선취법, 선의선취의 원칙. 유효일이 있는 가변성 자재는 유효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출고한다.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유통기한이 빠른 것들, 유제품은 앞에다 넣는 거지. 그지? 출고가 잦은 자재는 사용처에 가까운 장소에 보관하고, 자재의 적재 방식을 계산하고, 중량 자재는 선반 위에 보관하면 안 되죠. 그지? 무거운 거 올려놨다가 잘못해서 이게 넘어지면 난리 나요. 그래서 그 어디지? 외국 그 가구 업체 뭐 있지? 우리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 저기 강명에 있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케아. 이케아도 예전에 가구를 그 뭐 조금 잘못 만들어서 그게 미국에서 가구가 쓰러지는 바람에 이게 그지 났는데 가구가 쓰러지는 바람에 아이가 다쳐갖고 굉장히 많은 돈을 물어놓거든. 그럴 위험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중량 자재는 밑에다가 놔야 돼. 밑에다가. 18번. 채취 효과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수요 정보에 집중하여 통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재고 관리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주문 리드 타임을 감소시켜야 되죠. 그지? 연장이 아니라. 3번이 답이고요. 포스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채취 효과를 줄이려면 결국은 정보 공유를 통해 가지고 가시성을 확보해서, 그지? 리드 타임을 감소시키고, 그지? 재고 관리를, 재고를 뭐 감소시키고, 그래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그래서, 그런 채취 효과를 줄일 수가 있다. 문제 19번. 다음 보기에는 유통센터의 유통소요계획이다. 유통소요계획에 가로에 적절한 4주차에 기말 재고량을 계산해서 이와 같이 직접 기입하시오. 기말 재고량이 150개고, 요거를, 그지? 요거까지 이용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건 보기고. 안전재고는 50개고, 리드타임은 2주고, 최소 구매량이 100개예요. 그러면 기말 재고량이 이전 기간이 150개인데 1주차에 100개를 수요가 예측이 되니까, 그치? 100개를 빼면 50개가 재고로 남고, 2주차에 0개니까 50개고, 3주차에 100개가 수요가 예측되니까 이때 사용하게 되면 마이너스 50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재고가 모자르니까 먼저 주문을 했어야 된다. 근데 2주가 걸리니까 한 주, 2주 그러면, 그치? 1주차에 100개를 주문하고, 1주차에 100개를 주문하면 한 주, 2주에서, 그죠? 입고 예정량, 수송 중 재고가 아니라, 여기 입고 예정량이 하나 빠졌네.
주문량. 그럼 입고 예정량이 100개가 되니까 예, 기말 이전 재고 50개하고 입고 예정량 100개 더하면 150개에서 100개를 빼니까 여기 50개가 남는다는 얘기죠. 근데 또 4주차에 또 50개를 소비하게 되면 여기가 또 0으로 바뀌니까 먼저 2주 전에 미리 주문을 했어야 된다. 그지? 그래서 한 주, 두 주에서 2주 차에 100개를 주문을 하면 4주 차에 100개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전 재고 50개하고 입고 예정 100개 더해서 150개에서 50개를 빼니까 여기가 100개가 남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답이 100개가 되는 겁니다. 답이 100개가 되는 거고, 20번. 보기의 가로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어를 이와 같이 영문 약자로 기입하시오. 모모란 공급자에서 고객까지의 공급망상의 정보 물자, 현금의 흐름에 대해 총체적 관점에서 체인 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합하고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기법을 말한다. 모모란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각 기능 간의 재화 정보 자금의 흐름을 최적화하고 동기화해서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우리가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데, 영문 약자로 기입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SCM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치? 그치? 예. 영문 약자로 기입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SCM이라고 해야 돼요. 21번. 보기에서 나열된 구매 절차 중에서 발주서가 발송되는 시점으로 적절한 것은 구매 청구가 일어나고, 그치? 그 다음 뭐 승인을 받고, 그 다음 견적을 내고, 견적 내고 승인하고 계약하고, 여기가 디귿이 이제 발주인가 보다. 발주. 그렇죠? 22번. 다음 중에서 원가 절감 측면을 고려할 때 구매 방침으로 외주 생산이 바람직한 경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생산 제품의 모델 변경이 잦으면 그만큼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외주 생산하는 게 바람직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경우도 외주 생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 진보화가 예측되는 경우, 기술 진보화가 예측되는 경우도 시설비 문제 때문에 외주 생산하는 게 바람직하고, 지속적으로 대량 생산이 필요한 경우는 자체 생산이 바람직해요. 이유는 이게 지속적으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외주를 줬을 때 외주업체가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면 상황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러면 결국은 생산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22번 답은 4번이고, 23번. 구매가격 협상회의에 검토하는 가격결정 방식 중에서 경쟁자 중심적 가격결정 방식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경쟁자 중심적은 입찰 경쟁 방식과 경쟁기업 가격기준 방식이 경쟁자 중심적 가격결정 방식이고, 3번은 구매자 중심적이죠. 그지? 구매 가격 예측 방식과 지각가치 기준 방식은 구매자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이고,
답 1번이고 24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원가의 유형을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과거 제조 경험을 고려하고 향후 제조 환경을 반영해서 미래 산출될 것을 기대되는 원가. 입찰 또는 견적에서 예시하는 가격 기초가 되는 원가는 예정 원가예요. 예정 원가. 24번 답은 2번이고 25번. 무슨 가격이란 판매자가 자기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가격을 우리가 정가라고 얘기하죠. 그지? 판매자가 자기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가격을 정가라고 얘기합니다. 서적, 화장품, 약국 등과 같이 전국적인 시장성을 가진 상품이 주로 적용되는 거. 26번. 무슨 구매는 시장 구매라고도 한다. 무슨 구매는 미래 수요를 반영해서 시장 상황에 유리할 때 일정한 양을 미리 구매해서 재고로 보유했다가 생산 계획이나 구매 청구에 따라 재고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예측 구매죠, 예측 구매. 예측 구매는 생산 시기가 일정한 품목 또는 항상 비축이 필요한 상비 저장 품목 등에 적합하다. 예측 구매 또는 시장 구매라고 한다는 거. 예측 구매 또는 시장 구매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27번. 신용장의 수출자에 대한 효용으로 오차하는 것은 대금 결제 연기 효과는 수입자 효용이고요. 1번이 답이네. 대금 결제 연기 효과는 수입자 효용이고 매매계약의 이행보장, 외환 변동의 위험 회피, 무역금융의 활용 가능은 수출자 효용이고 문제 28번. 추심 결제 방식 중 지급인도 조건에 의한 다음의 거래 및 결제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활동은 무엇인가? 1번, 2번, 3번, 4번의 보기 중 가장 먼저. 원래는 이제 수출자가 선적을 먼저 하고 선사로부터 선화증권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선화증권과 선적 서류를 추심 의뢰은행에게 제공하면서 추심 의뢰를 하겠지. 그 다음에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한테 선적 서류로 인도를 하고 답은 4번이 나와요. 4번. 그치? 선적이 먼저 선적을 하고 선사로부터 선화증권 받고 나서 추심의뢰은행에게 선화증권하고 선적 서류 제공하고 추심의뢰를 하고 그러면 추심의뢰은행이 수입상 추심은행한테 또 선적 서류를 제공하고 추심 의뢰를 하고 추심은행이 수입상에게 선적 서류를 인도를 하고 그러면 선적 서류 인도를 하면 수입상이 추심 의뢰은행한테 대금을 송금하고 추심 의뢰은행이 그지 수입상이 추심은행한테 대금 결제 통지를 하고 추심은행이 추심의뢰은행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추심의뢰은행이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굳이 순서를 얘기하면 4번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아니구나 4번 3번 4번, 3번, 2번, 1번이네, 순서가. 4번, 3번, 2번, 1번. 수입상이 추심은행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추심은행이 추심의뢰은행한테 대금을 송금하고 그 다음에 추심의뢰은행이 수출장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래서 문제 28번은 4번이 다 답이고 29번.
다음 중 선화증권과 항공화물 운송장의 발행 시기를 서로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 선화증권은 선적 이전에, 예, 선적 이후에, 그치? 선적해야지만 예, 선화증권은 예, 발행이 되고, 선적 이후. 항공화물 운송장은 창고 반입 이후에 예, 항공화물 운송장이 발행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선화증권은 배에 선적하고 나서 선사해서 발행하는 거고, 예, 항공화물 운송장은 창고 반입 이후에 예, 발행하는 거고. 30번. 외국한 은행 대고객 매매율의 유형 중 현찰 매매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1번이 답이죠. 외국한 은행이 고객과 외화 현찰 거래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 현찰 매매율이고, 2번 한화음의 결제를 전신을 행하는 경우는 전신한 매매율. 그치? 전신을 행하는 경우 전신한 매매율. 3번은 일람출금 한화음 매매율이고, 4번은 예, 기한부 한화음 매입률이고, 답이 1번이고요. 문제 31번. 우리나라의 무역거래에 관한 법률 중 보기에 해당되는 법률명을 한글로 예와 같이 기입하시오. 이 법은 대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대무역법이네, 그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하는 것은 대외무역법이고요. 대무역법. 32번. 인커텀즈 2011화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2020이 되겠죠, 그지? 예, 인커텀즈 2020의 거래 조건 중에서 다음 보기의 가로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영어, 약어로 예와 같이 기입하시오. 뭐뭐는 관세 지급 인도 조건을 예, DDP가 DDP, 예, DDP라고 얘기합니다. 더티 관세 지급 인도 조건. 예, DDP는 매도인이 예, 지정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조건이며 수입 통관 비용 관세, 물품 인도까지의 비용, 위험과 비용을 예, 부담한다. DDP가 예, 딜리버드 더티 페이드. DDP가 딜리버드 더티 페이드. 수출자가 가장 많은 책임을 지는 게 이 DDP가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19년 1회 기출문제, 이번 문제 풀이가 끝났고,